이제 그만하세요. 사장님 돌아가시면 전 재산 제 겁니다. 꿈깨. 유언장 무효 소송 준비됐어. 하하하. 소송? 시간 걸리죠. 그 사이 민호는요?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배달부 웅이어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진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세 한영숙 씨. 43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전 재산을 젊은 여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이었죠.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그녀. 세상이 무너진 그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는 것. 오늘 한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024년 3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한기철과 막내 아들 민호와 함께 살고 있었죠. 결혼 43년 차, 남편은 퇴직 후 건강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민호는 순수한 미소로 오늘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운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싸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때 침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기철 씨는 6개월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남편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손목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힘없이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함께 이겨내자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민호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버텨야지. 조금만 더. 를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그날 그 여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4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자, 깔끔한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료 간병 봉사 프로그램으로 파견 나왔다고 했죠. 구청에서 자동으로 선정된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심지어 민호와도 잘 놀아줬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서연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그녀는 다정하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겠다고 했고 남편은 쑥스럽게 웃으며 서연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죠. 저는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친한 거 아닌가? 그날 밤 침실에서 저는 남편에게 서연 씨와 좀 거리를 두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아해하며 그 친구 정말 잘해주는데 내가 편하지 않냐고 되물었죠. 저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괜한 의심하지 말라며 아픈 사람 마음이나 헤아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죠.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남편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죠. 서연 사장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선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트?
그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제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갔죠. 3주가 지나자 서연은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나타났죠. 주말 아침 서연은 제게 좀 쉬라며 자기가 남편을 모시고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끼어들며 민호를 복지관에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자기를 모시고 다녀오겠다고. 내가 아내인데 왜 남편 옆에 저 여자가? 그날 오후 저는 민호를 복지관에 맡기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죠.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 서연이 나긋나긋하게 자기가 어떠냐고 예쁘냐고 물었고 남편은 웃으며 서연 씨는 정말 천사 같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더 멋있다며 아프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속삭였죠. 저는 거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서연은 태연하게 남편의 어깨가 결려서 마사지를 해드렸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당황하며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만 가보라고 말했죠. 서연이 천천히 일어서서 내일 뵙겠다고 인사하고 나갈 때 제 곁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지금. 서연이 나간 뒤 부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신이 있냐고 저 여자가 대체 뭐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화를 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예민한 게 아니라며 저 여자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발 편하게 좀 살자고 자기는 얼마 안 남았다고 소리치니 순간 항상 그렇듯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후 저는 병원에서 남편 약을 받아오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앞 카페에 서연이 한 남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서연은 웃으며 곧 끝난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유산 서류가 확실하냐고 물었고 서연은 걱정 말라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그 할망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산, 서류. 그날 밤 저는 남편 서재를 뒤졌습니다. 불안은 공포가 되었죠. 서랍 깊은 곳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전재산 박서연에게 유중이라고 써있는 서류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서재 문 앞에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냉담하게 보았냐고 물었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 그 순간 제 40년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3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죠. 저는 울먹이며 사랑이라니 남편 나이가 몇인데 저 여자 나이가 몇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서연이는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줬다고 저처럼 의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무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죠. 43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남편은 우리가 43년 동안 의무적으로만 살았지 사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첫째 딸을 잃었을 때 매일 밤 울면서도 남편 앞에선 웃었던 제가, 시부모님 10년 간병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말 안 했던 제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남편은 망설이다가 민호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설이라니 친아들을 시설에 보내겠다는 거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자기도 고민 많이 했지만 자기 인생이라고 죽기 전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당당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짜 미소를 지으며 어젯밤에 남편한테 다 들었다고 이제 솔직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체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별거 없다고 그냥 남편이랑 행복하게 남은 시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재산이 목적 아니냐고 따졌지만 서연은 눈빛을 차갑게 바꾸며 오해라고 자기는 진심이고 남편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 웃기고 있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호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죠.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엄마 사랑해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던 내 아들. 지적장애 2급, 평생 보호가 필요한 아이. 제가 죽으면 어떻게 살까? 민호의 그림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영자였죠. 저는 영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그 나쁜 놈이라며 분노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고.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며 사설 탐정인데 전직 형사라고 알려줬죠. 그렇게 저는 이준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일 후 저는 허름한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고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서연과 남편 기철의 관계, 유원장, 그리고 민호 이야기를. 이준혁은 듣는 내내 무표정했지만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가 42살이냐고 물었고 저는 아시는 분이냐고 되물었죠. 이준혁은 서랍을 뒤져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7년 교통사고 조서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97년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없었냐고. 음주운전 사고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준혁은 그 당시 자기가 담당 형사였다고. 남편 한기철 씨가 운전하던 차가 한 여고생을 치었고 결국 사망했던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여고생 이름은 박서진 18살. 사망한 여고생 박서진이 박서연의 친언니였다는 사실에 순간 침묵이 흘렀고 제 손이 떨렸죠. 그러니까 지금 박서연은 복수를 생각하는 걸까요? 이준혁은 또다시 무겁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자기가 수사를 끝까지 제대로 못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렸었다고. 저는 그럼 지금 저 여자는 복수하려고 온 거냐고 물었고 이준혁은 20년을 준비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 계획적인 접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왜 그토록 철저했는지. 그녀에게 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었던 거죠.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냐고. 이준혁은 비용은 하루 30만 원이라고 말했고 저는 돈이 없다고 통장도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용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늦기 전에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다고,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죠. 이준혁은 냉정하게 울지 말라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울지 않는다. 이준혁 씨와 만난 후 저는 처음으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이준혁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박서연이 지난 20년간 5명의 말기 환자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죠. 모두 홀로 사는 남성, 재산 2억 이상. 그중 3명은 서연에게 재산을 유증했고 사망 6개월 이내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깔끔하다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5명이나. 이준혁은 법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패턴은 명확하다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남편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박서연 계좌로 총 4,500만 원이 송금돼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우리 민호 몫의 평생 치료비였는데. 이준혁은 이걸로 남편의 판단 능력 저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하면 유언장도 무효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일 후 저는 집에서 서연을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달랐죠. 침착하게 남편한테 받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500만 원.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척 남편이 치료비 보태 쓰라고 준 거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다고 당신이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덧붙였죠. 이준혁이라는 사람 아냐고, 전직 형사라고, 지금 당신 조사하고 있다고. 박서진. 당신 언니 이름이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이었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아냐고 물었고 저는 20년 전 일을 다 안다고, 음주운전, 사고 모두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알았으면 어쩔 거냐고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남편 정신 상태 이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비웃으며 소송이라니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고 제 통장에 남은 돈이 150만 원이라며 자기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죠. 인연이 어떻게 내 통장까지 확인했다는 거지. 저는 담담하게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씨가 무료로 도와주기로 했고 20년 전 당신 언니 사건 덕분이라고 덧붙였죠.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형사 때문에 제대로 수사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맞다고,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하려나 보다고 차갑게 답했죠. 서연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으로 후회할 거라고, 자기한테 덤비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60년 살았다고, 후회는 당신이 할 거라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냐며 화를 냈죠. 그녀가 울면서 나갔다고. 저는 냉정하게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남편이 97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사망했던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고 저는 왜 20년간 숨겼는지, 아내인 나와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고였다고, 자기도 정말 힘들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괴로우면서 왜 피해자 동생이랑 바람을 피우냐고, 그게 속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2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서연은 궁지에 몰렸고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 위험하니까요. 3일 후 저는 민호를 복지관에서 데리러 갔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 민호가 좀 이상했어요. 아침에 모르는 여자분이 와서 민호를 데려가려고 했는고. 민호는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히 민호를. 급히 민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죠.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져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민호 장애진단서 원본까지. 저는 다급하게 이준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뭐가 없어졌냐고 물었고 제가 목록을 말하자 서연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거라고. 그날 저녁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괴로워하며 약을 찾았지만 약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거기 있었는데 사라진 거죠. 저는 119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독하다고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운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때 복도 끝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당당하게 걸어와서 남편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신이 한 거 아니냐고 약 숨긴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무슨 말이냐며 증거라도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지만 서연은 웃으며 자기가 어제 포맷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도 의심을 해서 남편이 끄라고 했다고. 저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남편 돌아가시면 전 재산 자기 거라고.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저는 유언장 무효 소송이 준비됐다고 맞받아쳤지만 서연은 비웃으며 소송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 사이 민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복지관비, 생활비,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제안했죠. 소송 취하하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 돈으로 민호를 당분간 키우라고. 저는 15억 중에서 3천이냐고 반문했고 서연은 차갑게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선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2년이 지금. 협박을. 그때 이준혁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죠. 도끼 서린 목소리로 27년 전에 제대로 수사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냉정하게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서연의 과거 5건의 유산건을 전부 재조사 의뢰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해했습니다. 이준혁은 경찰청 지인을 통했다고 패턴이 너무 명확하다고 약물 투여 의심도 있다고 덧붙였죠. 서연은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약물이냐고 소리쳤지만 이준혁은 곧 나올 거라고 부검 기록을 다시 열어보니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다고 했지만 이준혁은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찍힌 민호의 모습. 귀여운 아들 잘 키우세요.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위협하다니. 서연이 민호를 위협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병원에서 남편이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고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죠. 정신 드냐고.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했다고 정말로. 40년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당신과 결혼한 거.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사랑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다음 말을 대신했습니다. 다만 27년간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죄책감이 당신을 갉아먹었죠. 서연이가 그걸 이용한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취소하고 싶다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공격적으로 남편 상태가 안 좋다며 병원비를 정리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나가라고 막았지만 서연의 변호사가 자기가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라며 현재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50대 여성 변호사가 따라왔죠. 김미선 변호사라며 자기가 한기철 씨의 새로운 법적 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는 이미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고 반박했지만 김미선 변호사는 차분하게 가족의 동의 없이 지정된 대리인은 무효라고 배우자인 제가 새로운 대리인 지정을 요청했고 환자 본인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자기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남편은 힘없이 미안하다고 서연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절규했습니다. 뭐가 잘못했냐고 사랑한다고 했잖냐고. 남편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냥 27년간의 죗값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냐고 우리 행복하기로 했잖냐고 울부짖었죠. 남편은 행복이라니 자기가 그녀의 언니를 죽였는데 무슨 행복이냐고 답했습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녀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언제부터? 남편은 처음부터 그녀의 눈빛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알면서도 자기를 받아들였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게 자기 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녀의 언니에 대한 속죄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벌이라니 목숨으로 벌을 치르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다고. 저는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그 마음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딸 잃어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알긴 뭘 알아? 당신은 남편이라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정신병원에, 아빠는 자살해, 나 혼자 20년을 살았다고. 그 순간 저는 서연의 진짜 아픔을 봤습니다. 복수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절망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끝나면 그 다음엔 뭐가 남냐고. 우리 재산 다 가져가면 언니가 돌아오냐고, 가족이 돌아오냐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안 돌아온다고 복수해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당신만 더 외로워질 뿐이라고.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고 27년을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이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27년 전 그때 제대로 수사만 했었어도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는. 서연은 이준혁을 노려보며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준혁은 안다고 하지만 서연에게도 진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사고 기록을 재조사했고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사항이 있다고. 서연이 뭘 발견했냐고 물었을 때 이준혁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박서진 씨, 당신 언니는 자살이었다고. 모두가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서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소리쳤죠. 거짓말이라고 언니가 왜 자살을 하냐고. 이준혁은 언니 일기장을 찾았고 경찰 증거 보관소에 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개 안 됐던 거라고. 복사본을 받아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7년 8월 10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내용, 대학을 포기했다는 내용, 아빠의 사업 실패로 등록금이 없다는 내용. 엄마는 매일 울고 동생 서연이는 아직 어리고 자기라도 사라지면 짐이 덜할 것 같다는 내용. 미안하다는 말. 서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니라고 언니는 사고로 죽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교통사고는 맞지만 블랙박스 기록을 보면 언니가 먼저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한기철 씨는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27년간 착각을. 이준혁은 음주운전은 사실이지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고 자기도 당시에 이걸 발견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죠. 복수의 이유가 사라진 순간 서연은 텅 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병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죠. 서연은 허탈하게 웃으며 괜찮을 리가 있냐고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는데 어떻게 괜찮냐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고 언니를 사랑한 마음은 진짜잖냐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재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언장도 취소하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그때 남편의 병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나오며 심정지라고 소리쳤고 응급 코드가 발동됐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저와 서연은 병실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기철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에서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순수하게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었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하늘나라 갔다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갔다고 답했습니다. 서연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연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줘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후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남편의 유서였습니다. 저에게 쓴 편지였죠.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자기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40년간 저를 속였던 것을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걸 남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97년 8월 15일, 그날 밤의 진실. 남편은 음주운전을 했고 박서진이라는 여학생을 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고 직전 남편 옆자리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고. 회사 여직원 최은경. 그녀와 남편은 불륜 관계였다고. 사고 후 최은경은 도망갔고 남편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최은경은 재벌 집딸이었고 그녀 아버지가 경찰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증거는 조작되었고 남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최은경 가족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했다고. 우리 집, 남편 직장, 아이들 학비까지 모두 최은경 집안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정상적인 삶을 연기한 거였습니다. 박서연이 나타났을 때 남편은 알았다고 그녀가 복수하러 왔다는 것.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이게 자기 진짜 벌이라고 생각했다고. 편지 마지막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USB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경의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그리고 20년간의 거래 내역. 이걸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민호를 부탁한다고.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이준혁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1997년 8월 15일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상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20대 초반의 여성, 최은경. 그녀는 빨리 가라고 재촉했고 남편은 술을 마셔서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앞에서 한 소녀가 차도로 뛰어들었고 급브레이크와 충돌. 최은경은 공황 상태로 자기는 여기 없었던 거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내려 도망갔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소녀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은경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중얼거렸죠. 이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은경 현재 대한그룹 부회장. 재산 5조 원. 저는 경악했습니다. 5조라니. 이준혁은 27년간 한기철 씨를 통해 입막음했고 그의 모든 생활을 통제했다고, 심지어 아플 때도 치료비를 일부러 늦게 줘서 말기까지 방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기까지 방치된 거라고. 진짜 악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 진짜 범인은 재벌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죠. 서연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다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서연이 결연하게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 최은경을 고소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준혁은 2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아무 벌도 안 받냐고. 서연은 답답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준혁은 차분하게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서연이 그를 봤을 때 이준혁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대한그룹 부회장이 27년 전 뺑소니, 은폐, 증거 조작, 피해자 가족 탄압을 했다는 게 기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미소 지으며 주가 폭락, 그룹 이미지 추락, 검찰 수사 재개라고 답했죠. 이준혁이 정확하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 진짜 적이 나타났구나. 한기철의 49제가 지난 후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의를 위해서. 2개월 후 대한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저와 서연, 이준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한기철의 부인이라고 밝히며 오늘 27년 전 감춰졌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1997년 8월 15일 제 남편이 일으킨 사고. 그 차에는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대한그룹 최은경 부회장. 그녀는 사고 후 도주했고 26년간 제 남편을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이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26년간 거래 내역. 모두 여기 있다고. 그 순간 대한그룹 건물에서 최은경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증거가 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답했습니다. 최은경은 비웃으며 26년 전 일을 누가 믿겠냐고, 죽은 사람 입에 맞춰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기도 증인이라고, 한기철 씨가 생전에 자기에게 모든 걸 고백했다고. 최은경이 당황하며 서연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당신이 죽인 박서진의 동생이지요. 최은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26년 전 그날 밤 언니를 죽인 건 당신이라고, 한기철 씨를 부추긴 것도, 사고 후 도망친 것도 당신이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다고. 최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준혁이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교통 CCTV를 복원했고 최은경 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뺑소니 도주를 하신 겁니까? 26년간 은폐하신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은경은 뒤로 물러서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셨지요. 당신 가족, 당신 지위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 인생 다 망가뜨리면서. 그날 대한그룹 주가는 20% 폭락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최은경은 모든 직위에서 사퇴했죠. 3개월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최은경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와 서연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10억이 많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제 거라고 자기가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럼 반으로 나눠요. 서연 씨의 27년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이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고,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우리 둘 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저는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고, 박서연한 영숙의 힐링 카페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서연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60대 여성 손님이 들어와 여기가 방송에 나온 그 카페냐고 이혼 상담도 해주시냐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앉으시라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고 답했습니다. 한편 구석 테이블에서는 민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완성했다고 소리쳤죠. 저와 서연이 다가가서 그림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우리 민호 그림 진짜 잘 그린다고 칭찬했고, 서연은 민호에게 나중에 화가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엄마랑 이모 그림을 많이 그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영업 잘 되냐며 인사했고, 저는 웃으며 준혁 씨 덕분이라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준혁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쑥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화 티켓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저는 놀랐고 서연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형사님 어머님한테 관심 있으신 것 같다고. 저는 당황했지만 이준혁은 부담 갖지 말라고 그냥 친구로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고 가자고 답했습니다. 이준혁이 환하게 웃었죠. 63년 인생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기 위해 저와 서연, 민호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정말 행복하다고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딸을 보내고 난 이후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한 거야? 저는 민호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응, 우리 아주 많이 행복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큰 배신 속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고 가장 깊은 복수심 속에서 진짜 용서를 배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기철의 3주기였다고. 무덤 앞에서 용서한다고 말했다고. 당신이 남긴 고통도 거짓말도 모두 용서한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서연이라는 딸을 만났고 민호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됐고 준혁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니까. 63세,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일기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간판 불빛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사랑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배신당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반드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한영숙이 그랬던 것처럼, 박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63세의 새 출발.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영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63세에 진짜 인생을 찾았습니다. 43년 세월이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계속됩니다. 배신당했다고 힘들다고 늙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세요. 한영숙 씨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반드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힘이 되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감사합니다.